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44분입니다. 네, 제가 어제 녹화를 하루 쉬었습니다. 이유는요, 아주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낮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3시까지 일단 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 6시쯤 들어와서 또 한 10시 반 요 정도까지 꽤 오랜 시간 대청소를 했습니다. 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람에 갖은 찌든 때들을 벗겨내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찌든 때가 생기기 전에 청소는 미리미리 평소에 해두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해서 집을 비교적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 자체는 그래도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진작 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진작 했었어야 됐죠. 네, 정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미리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먼지 쌓이기 전에 틈틈이 청소 한 번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첫 책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론을 이전에 했었죠.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론과 짝을 이루는 카네기 최고의 역작인 자기관리론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론은 이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관리론은 지금 처음 같이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차분히 한번 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인간관계론과 마찬가지로 좀 두껍죠.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끝내려면 열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량이 꽤 많지만 차분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35년 전에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젊은이였다. 트럭을 팔아 먹고 살았지만 정작 트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 일을 몹시 싫어했다. 당시 살던 곳은 웨스트 56번가의 싸구려 방이었는데 거기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고 방에 득식을 한 바퀴벌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축 처졌다. 아침마다 벽에 걸어둔 넥타이를 매려고 손을 뻗으면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나 살려라 하며 흩어지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방에서 보던 녀석들이 그대로 나올 법한 지저분하고 허름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도 진저리가 났다. 밤마다 두통에 시달리며
외로이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실망, 걱정, 비통, 반항심에서 비롯된 두통은 날로 심해졌다. 대학 때 품었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터라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대로 된 삶인가? 모험이 가득한 삶을 꿈꾸던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언제까지 싫어하는 일을 하고 바퀴벌레를 친구로 삼아 형편없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이 모양 이 꼴로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 내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쓸 시간이 필요했다. 대학 때부터 나는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하기 싫은 일은 그만두어도 잃을 건 없었다. 돈벌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비유하자면 나는 루비콘강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젊은이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결단의 순간 말이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고 그 결과 내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후 35년간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고 있다. 당시 내가 내린 결단은 다음과 같았다. 미주리주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다니며 교사를 꿈꾸었던 내게 지금 하는 일은 맞지 않아. 앞으로 야간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며 호구지책을 마련해야겠다. 낮에는 시간을 내어 책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며 장편과 단편 소설을 쓰자. 나는 살기 위해 쓰고 쓰기 위해 사는 삶을 꿈꿨다. 야간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돌아보니 대중연설 교육과 경험이 그동안 쌓은 지식을 전부 합친 것보다 일과 삶에서 실용적임을 깨달았다. 덕분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성향을 극복했으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연설은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의 야간 강좌 중 대중연설 과목의 강사 초빙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내가 성에 차지 않은 모양이었다. 당시에는 적잖이 실망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고맙게 여긴다. 덕분에 YMCA 야간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그것도 즉시 보여주어야 했으니 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는가. 수강생들은 학점이나 사회적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 수업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회의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했다. 세일즈맨들은 동네를 세 바퀴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과정 없이도 까다로운 고객들과 마주할 용기를 얻길 바랐다. 그들 모두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게 목표였다. 가족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수업료를 할부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수강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나는 월급이 아니라 수익에 따라 돈을 받는 터라 밥술을 쥐고 살려면 지극히 현실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불리한 조건에서 강의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물론 수업마다 학습 의욕을 고취해서 학생들이 계속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했다.
참 흥미진진하고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었다. 나는 수강생들이 빠르게 자신감을 얻고 그들 중 상당수가 승진과 급여 인상을 이뤄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수업은 기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YMCA는 처음에 강사비로 하루 5달러도 주지 않으려 했으나 새 학기가 지나자 하루 30달러를 지급했다. 수업을 시작할 때는 대중 연설만 가르쳤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들에게는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또한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럼에도 인간관계를 다루는 적절한 책이 없어서 직접 한 권을 썼다.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진화한 책이었다. 내가 전에 쓴 책 4권은 제목을 들어본 사람조차 없을 지경이었고 인간관계론은 수업용 교과서일 뿐인지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마도 책의 판매 부스에 가장 놀란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다. 몇 해가 지나면서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걱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수업의 수강생은 대부분 경영자, 세일즈맨, 엔지니어, 회계사 등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문직을 비롯해 그 밖에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여성 기업가들이나 가정주부들 역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따라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가 절실했다. 나는 적합한 책을 찾고자 5번가와 42번가의 교차점에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걱정에 대한 책은 겨우 22권뿐이었다. 반면 제목에 벌레가 들어간 책은 189권이나 있었다. 벌레에 대한 책이 걱정에 대한 책보다 거의 9배나 많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걱정은 인간이 직면한 큰 문제이기에 당연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나라의 어느 학교에도 그런 과정 혹은 그런 강의가 없었다. 데이비드 시보리가 성공적으로 걱정하는 방법에서 책벌레에게 발레를 시켰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경험의 압박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 공감이 간다. 병원 침상의 절반 이상을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도서관 서가에 한가롭게 놓여있던 걱정에 대한 책 22권을 모두 읽어보았다. 그 외에도 구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구입했다. 하지만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로 쓸만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결국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7년 전부터 이 책의 집필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과거와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뿐만 아니라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는 수백 권의 전기도 섭렵했다. 잭 댐프시, 오마 브래들리, 마크 클라크, 헨리 포드, 엘리너 루스펠트, 도로시 딕스와 같은 각계각층의 명사들도 인터뷰했다. 물론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뷰나 독서보다 훨씬 중요한 일도 했다. 나는 5년 동안 걱정 극복 실험실에서 일했다. 바로 성인 대상의 내 수업 시간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다음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걱정 극복법을 들었다고 자부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170여 도시에서 열린 수업을 통해 선정된 수백 가지 사례도 접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설교도 아니다. 수천 명의 성인이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는지 간결하고도 박진감 넘치게 기록한 결과물이다. 저자로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자부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 이 책에는 가상의 인물인 아무개가 없고 메리나 존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이름도 없다.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존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의 이름과 주소 역시 실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고 책의 내용을 증명해 줄 사람들도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발레리는 과학을 성공적인 처방의 집합이라고 말했다. 이 책이 그렇다. 삶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 그것도 오랜 세월을 거치며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모두 모아두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방법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할 내용은 없다.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 만큼 안다. 황금률과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본 원리를 거듭 말하고 사례를 듣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재해석하며 탁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뒤에 당신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면서 당신도 알고 있는 원리를 본인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집필 계기와 과정이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든 독자는 없다고 본다. 당신이 원한 것은 실행 아닌가? 그러니 이제 시작해보자. 우선 2부 1장까지 읽어보라. 그런 뒤에도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기게 해줄 만한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지 못했다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 일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 교수가 되었다. 기사 자귀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2권의 전기는 무려 1466쪽에 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곧 평생을 걱정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 배에서 선장이 항해나 통신 따위를 지휘하는 곳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땡그렁땡그렁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 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바보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히는 어제를 차단해 버리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 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이물과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주 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충고했다. 이 기도가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바란다는 점에 주목하라. 어제 먹지 않아서 퀴퀴해진 빵을 불평하지 않았다. 하느님, 요즘 날이 가물어 밀농사를 망칠 지경인데 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년 가을에 빵을 먹을 수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다. 주기도문은 그저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오늘의 빵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돈 한 푼 없는 철학자가 땅이 척박해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루는 그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생각할 것이요 한낱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따르기도 힘들고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나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을 해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실 3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번역된 예수의 말은 오늘날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300년 전 생각이라는 말은 걱정을 뜻했다. 오늘날의 성경은 이 말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좀 더 정확하게 옮겼다. 당연히 내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 군 지휘관들은 내일을 계획한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여유는 없다. 미 해군 지휘관이었던 어네스트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최정예 병사들에게 최상의 장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라앉은 배를 끄집어 올릴 수는 없다.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도 없다. 어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몸이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전쟁 중이건 아니건 간에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은 인과관계를 따져 논리적이며 건설적인 계획을 낳는 반면 어리석은 생각은 긴장과 신경쇠약이라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최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으로 손꼽히는 뉴욕타임스의 발행인 아서 헤이스 설즈버거를 인터뷰했다. 그는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였을 때 너무나 놀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설즈버거는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찬송과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빛 되신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비슷한 시기 유럽 어딘가에서 복무 중이었던 한 젊은이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뉴홈가 5716번지에 살던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워낙 걱정이 심한 나머지 전쟁 피로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는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1945년 4월 걱정이 태산이라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들은 경련성 횡행결장이라고 진단했는데 통증이 무척 심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몸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구사보병 사단의 영연 등록과 부사관인 내 업무는 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전투 끝의 상황에서 서둘러 매장한 연합군과 적국의 축축군인 사신을 발굴하는 일도 도왔다.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습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내 임무였다. 나는 어이없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제 16개월이나 된 아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하나뿐인 자식을 통해 안아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걱정도 많고 일에 치이다 보니 정신줄을 놓다시피 하고 체중도 15kg이나 줄었다. 두 손은 뼈와 거죽만 남아 앙상했다. 어쩌면 망가진 몸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려웠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훌쩍댔다. 혼자 있을 때나 눈물을 줄줄 흘렸다. 벌지 전투 직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나는 육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의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 몸을 샅샅이 살펴보고는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위쪽의 수많은 모래알은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진다네.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잊지 못할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의관에게 배운 인생관을 실천에 옮겨왔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그의 조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직장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의 조언 덕분이다. 나는 지금 볼티모어 상업신용회사의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한다. 일을 하면서 전쟁 때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새로운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재고 정리 방식도 달라지고 주소도 바뀌었으며 지점을 열거나 폐쇄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초조해야 하는 대신 군의관의 조언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말이다. 이 말을 되뇌면서 효율적으로 맡은 일을 해냈고 전쟁터에서 나를 거의 망가뜨릴 뻔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시 겪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오슬러경의 오늘을 살라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미시간주 세기노 코트가 815번지에 사는 E.K. 실즈 부인은 누구나 잠들 때까지, 즉 하루 동안은 살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전 절망에 빠져 자살 문턱까지 갔다.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다. 1937년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한 푼 없었죠. 예전에 저는 캔자스의 로치 파울러 컴퍼니에서 일했는데 제 고용주였던 레온 로치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시골과 도시의 교육위원회에 책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남편이 병을 얻는 바람에 제 차를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중고차를 할부로 산 다음 다시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면 우울증도 좀 나아지려니 하고 기대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며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지역에서는 실적이 보잘것없어서 몇 푼 안 되는 중고차 할부금조차 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 베르사유에서 일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했고 오가는 길은 몹시 험했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낙심천만하던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느껴졌고 살아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상과 마주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할부금을 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먹을 게 부족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건강은 나빠지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여동생에게 슬픔을 안겨주기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례의 비용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사를 한 편 읽었는데 그 글이 저를 정을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제게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바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였죠.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해서 운전 중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유리창에 붙여두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만 산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를 잊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편이고 무척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삶이 제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시를 읽어보자.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한 사람은 오늘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 최악의 날이더라도 나는 오늘을 살겠노라. 현대시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이 시는 예수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스티븐 리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디트로이트 출신 고 에드워드 에반스는 지나친 걱정으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상점에서 일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7명이나 되자 도서관 사서 보조일을 구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8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다. 55달러를 빌려 시작한 사업은 연간 2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 된소리를 맞았다. 모든 작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한파처럼 무시무시한 타격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만 파산하는 것이다.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도 파산했다. 에반스는 전 재산을 잃고도 모자라 16,000달러의 빚까지 덮어쓰게 되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죠. 걱정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걱정만으로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침대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몸은 펄펄 끓었습니다. 화병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죠. 몸은 매일같이 쇠약해졌고 결국 앞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리에 누워 삶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를 쓰거나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간은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저와 함께 사라져가는 마당이라 아이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풀리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자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밥벌이를 시작할 수도 있었죠. 자동차를 선적할 때 바퀴를 고정시키는 블록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연간 2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0달러를 버는 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이미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하자. 그 뒤로 에반스가 하는 일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년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반스 프로덕트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가 1945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경영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신이 그린란드에 간다면 그의 이름을 딴 에반스 필드 공항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걱정이 바보 같은 짓임을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자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업에서나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 강은 매 순간 변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2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혹은 오늘을 붙잡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로웰 토머스의 인생관이기도 했다. 얼마 전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는 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다. 이날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나는 책상에 돌을 올려놓는 대신 아침에 면도를 할 때마다 보는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았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도 이 시가 놓여있다고 한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에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따라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과거와 미래를 철분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적어보라. 1.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서 살아가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 2.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를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3.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붙잡고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리라 결심하는가? 4.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5. 언제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